중국 때문에. 그러면 지금 AI 반도체 수요가 많습니다. 메모리 수요가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수요로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메모리 사이클에는. 공급이 어떻게 될 거냐가 중요하죠. 근데 지금 최태원 회장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공급 늘리고 싶다. 우리도 반도체 가격 떨어져야 지금은 너무 높다. 너무 낮아야 되는 거 맞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클린룸이 없고 늘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못 늘린다라고 설명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합니까? 지금 지어놓은 공장 가동률만 높이면 30% 늘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무 의미 없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럼 계속 그러면 최태원 회장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렇게 계속해서 가격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해가면서 주가를 계속 지지해 나가려는 움직임으로 가면요? 그게 불가능하죠. 왜요? 이미 주가는 하락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메모리 피크아웃이 곧 임박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그다음에 소송 영향 때문에도 가격 하락 압력이 굉장히 커질 겁니다. 제가 볼 때 마이크론이 갑자기 급하게 크게 하락시킬 수도 있어요. 플립 바게닝을 하기 위해서. 먼저 선처를 호소하기 위해서. 그러면 반도체 피크아웃은 이미 봤다? 아니요. 피크아웃은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실적 3분기 더 좋아질 것인데 네. 공급과의 전환은 시작이 됐다. 그건 현물 가격 가지고 따지는 거거든요. 현물 가격은 3월부터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현물 가격이 하락해도 고정거래 가격은 몇 달 동안 더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그걸 그쵸. 사람들이 착각해요. 양극화가 됐다라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시차가 있는 것뿐이에요. 결국엔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고정거래 가격도. 근데 그 시차 기간에 서로 방향이 반대로 보이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합니다. 그러면 메모리 관련된 이야기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고 메모리 이외에는 지금 CPU나 GPU는 그렇게 사이클을 안 탄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관점이면 엔비디아라든지 AMD라든지 ASIC 하는 업체들은 주가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랑 다르게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세요? 일단은 사이클 때문이 아니라 네. 이제 그 기업들, 빅테크 기업이나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은 네. AI 기대치로 오른 것들이 있잖아요. 네. 메모리 사이클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이거는 그렇죠. AI 아예 다른 버블이 얘기. 확인되는 순간 빠지겠죠. 주가 실적들이. 그럼 AI는 버블이라고 보세요? 저는 100% 버블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요? 수요 없는 공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수요가 수요는 없나요? 1만큼 있어요. 현재. 없는 건 아니고. 유료 수요는 1밖에 없는데 네. 공급은 100만큼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사람들이 현타가 오겠죠. 쉽게 말해서. 그러면 이제 투자를 더 이상 안 할 겁니다. 그다음에 더 이상 돈도 없다라는 게 지금 월가에서는 이미 더 이상 투자할 돈이 없다라는 게 지금 중론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AI는 버블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피지컬 AI로 간다, 로봇으로 간다, AI가 우리 생활에 스며든다, 산업 전반에 간다. 이거는 뭐 이것도 방향은 맞는데 네. 규모가 중요한 건데 네. 지금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예를 들어 GPU 수요가 1000이라고 하면 네. 나머지 몽땅 다 합치게 1도 안 될 거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보면은 미래에 대한 방향성은 될 수 있지만 네. 데이터 센터를 대체할 수 있는 규모가 안 되기 때문에 네. 결국 데이터 센터 투자 줄어드는 순간 AI 관련된 모든 기업들의 주가는 곤두박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박사님이 보시기에 AI의 끝은 어떤 일단 그림일 전기차 거라고 같은 보세요? 캐즘을 한번 겪고 나서 한 번 겪어야 돼요? 캐즘에 몇 년간은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네. 겪고 나서 엔비디아 칩이 아니라 훨씬 싼 칩이 등장을 하게 되면 가격도 그때는 HBM도 못 써야 되는 거고 그쵸, 엔비디아 싸지려면. 블랙에도 못 써요. 너무 비싸고 전력 소모는 너무 커서 가격들이 지금 현재 세트의 한 5분의 1, 10분의 1 정도 수준? 네. 그다음에 전력 소모도 그 정도 되는 칩이 누군가 만들 거거든요. 네. 그때부터 이제 진짜 성장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뭐 매도 맞고 지나가야 된다. 한 번은 캐즘은 반드시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수요 없는 공급이 3년 동안 되어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후유증은 한 번은 겪어야 되죠. 그러면 우리는 너무 빛과 희망과 희망찬 미래를 지금 쫓고 있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방향이 맞는데 네. 그 속도가 다른 거죠. 속도에 대한 현실감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 밝은 빛만 쫓아가다 보니까 눈앞에 있는 이 돌 같은 거 못 보고 지금 보면 구렁텅이도 코스피 못 주가 본다.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네. 과거에 1000 올라왔는데 8년에서 10년이 걸렸어요. 네. 근데 3000에서 9000 가는데 1년도 안 걸렸어요. 그렇죠. 속도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11,000이 언제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1년 안에 간다는 자체는 이미 무리한 속도였다. 그러면 결국엔 브레이크가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브레이크가 일단은 공급적인 측면 이야기를 해주셨고 중국 얘기도 조금만 더 해보고 싶어요. 키미 K3 공개가 되면서 지금 시장에서도 조금 충격을 소화하는 모습들입니다. 중국에서 이제 딥시크 다음으로 키미 K3를 발표했다.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우리보다도 사실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고 네.
결국에는 하드웨어와 알고리즘 두 가지가 결합되는 거잖아요. AI 서비스라는 게. 그래서 일단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고가의 엔비디아 칩을 쓰지 않고도 비슷한 성능이 나왔다는 게 충격인 거고, 네. 그게 이제 하드웨어 기업들에 대한 메모리 기업이나 엔비디아 기업들에 대한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빅테크 기업들은 이제 알고리즘 부분인데 학습이 필요한 들어간 비용이나 시간 같은 게 훨씬 적게 들어가고도 비슷한 수준의 퀄리티가 나온다라는 것이 충격인 거죠. 그래서 네. 충격이 사실은 양쪽으로 같이 지금 받은 거고요, 지난주에. 근데 사실은 이 부분은 딥시크 때도 잠깐 충격이 있었지만 다시 사실은 노말로 돌아가긴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뭐 키미3에 대한 충격 자체는 금방 회복이 될까 보고 있지만 AI 버블에 대한 우려는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버블이냐 아니냐는 뭐 물론 터지고 나서 아는 거니까 저희가 논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렇다면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AI를 어떻게 투자해야 되지? 저는 이 질문이 마지막으로 계속 돌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결국에는 엔비디아로 돈을 많이 번 분, 스페이스X로 돈을 많이 번 분들은 네. 몇 년 전에 샀던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때는 아무도 이 기업이 이렇게 될지 몰랐던 거죠. 그렇죠. 그런 기업을 찾아내는 수밖에 없죠. 아. 안전하게 돈을 벌려면 투자를 통해서. 그러면 삼성전자, SK 지금 많은 하이닉스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종목으로는 돈 벌기 어려운 거죠. 그러면은 박사님이 보시기에 AI 산업의 방향은 맞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어떤 속도와 어떤 흐름으로 지금 가야 맞는 건가요?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슬프지만 우픈 얘기인데 네. 만약에 의외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조정이 굉장히 급하게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빠른 속도에. 네.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바닥권에 생각보다 빠르게 도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바로 투자 시점이 될 수 있는 거죠. 오히려 내려가는. 오히려 내려간 후에는. 근데 어쨌든 수요는 계속 뭐 수요를 상관없이 공급의 문제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스탠스를 안 바꾸면은 뭐 지금 달라지는 얘기는 주가뿐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물량 공세로 이제 시작이 될 거고요. 그때 되면은 물량 공사를 냈을 때 그럼 기업과 지금 같이 뭐 몇십조, 몇백조를 벌 수는 없겠지만 상대적으로 경쟁사 대비 영업이익률이 높은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은 높게 평가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중국 기업들이 예를 들어 적지를 냈는데 삼성전자는 영업이익률이 15%가 나왔다. 반도체 부분에서. 이러면 사실은 주가 측면에서는 상승할 수 있는 어떤 유인이 분명히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치가 아니라 그때는 정말 실력에 따른 수익성에 따른 것이 평가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도 같은 하이닉스도 관점으로 마찬가지죠. 네. 보시는 거죠? 그리고 생각보다 HBM을 너무 생각 많이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요? HBM도 결국은 조만간 공급관이 될 수밖에 없고 공급관이 된 순간 이제 마진이 축소되잖아요. 그러면은 HBM은 사실은 제조업 입장에서 만들어서 안 되는 제품이에요. 왜요? 수율이 너무 낮아요. 아, 일반 D램이 글로벌 평균이니까 기업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 D램의 수율이 100%라면 HBM 38%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걸 만드는 게 맞나요? 지금은 높은 마진이 되니까 돈을 벌었지만 마진마다 축소되면은 수율이 높은 제품을 만드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HBM 시장이 많이 컸다고 하지만 메모리 전체로 확대해 보면 6%밖에 안 돼요. 용량 기준으로. 그 시장은 갖겠다고 나머지를 등한시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정리를 해봤고 반도체 소부장은 어떻게 보세요? 다음 타겟으로는 그래도 반도체 소부장은 뭐 여러 자리 증설 얘기 나오면서 좀 괜찮을 거라고들 하시는데. 제가 그래서 바로 어저께도 장비 업체들을 전망치를 봤는데 네. 작년 올해까지는 소부장 중에서 특히 장비 중에서도 테스트 업체들이 가장 성장성이 높았는데 2017년과 2028년에는 테스트보다는 패키지 장비 수요가 훨씬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셈이란 곳에 발표한 거를 그렇게 보면 소부장 중에서도 소재는 사실은 이제 생산이 늘게 될 거잖아요. 앞으로 어찌 됐건 간에. 앞으로. 그래서 계속 증가할 거고 중국의 큰 고객을 잡게 되면 또 플러스할 요인이 생길 수 있고요. 장비 같은 경우는 전공정보단 성장률 관점에서 보면은 내년부터는 테스트도 아니고 패키지 쪽으로 조금 추가 기울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거 뭐가 먼저냐,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의 문제인 것 같긴 한데 패키지랑 소재랑 비교해 주신다면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어디에 먼저 손을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장비 업체들은 올해 메모리 피크아웃이 돼도 내년에 실적이 더 좋아질 겁니다. 원래 장비 사이클이 1년 후행하거든요. 그래서 장비 업체들은 실적은 더 좋아질 거라는 건 감안할 수 있지만 지금 주가가 높은 수준이냐 낮은 수준이냐가 중요하죠.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이 조정을 받으면 유망한 종목이 되는 거고요.
종목들이 조정을 덜 받은 상태라면 사실 이미 너무 많이 올랐다라면 소재 쪽으로 가는 것도 괜찮죠. 네. 이거 결국에는 누가 먼저냐 이런 설명이긴 한데 어쨌든간 소부장 관련된 이야기까지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반도체 산업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사 나누죠. 이주환 애널리스트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